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죄입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면 양자는 모두 추상적 이원범이다 는 거예요. 미수 처벌 조항도 없어요. 자, 2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위증죄는 허위 진술이기 때문에 무형적 방법이죠. 증거인멸죄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자는 좀 구별되는데 여기서 학자들은요, 무형적 방법인 위증죄가 유형적 방법인 증거인멸죄보다 특별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위증죄를 먼저 공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조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밑에 조문을 볼까요? 위증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래서 진정신분범이다 하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수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자수범이다. 그리고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모두 다 미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무라는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친족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를 없앤다고 했을 때 친족 간의 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이런 것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해 주게 되면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증죄는요. 대신 친족 간의 특례는 조항은 없지만 자백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감면해 준다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나왔네요. 자, 위증죄 나와 있지? 자백자수가 나왔네요. 자, 본죄를 범한 자 되어 있습니다. 범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말합니다. 즉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된 후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를 할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쵸? 이것이 무고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적어볼까요? 이것이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죄입니다. 무고죄의 경우에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격은 됐고 주체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그 선서가 유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소법, 민소법 등 많죠. 뭐 징계법도 있고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여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선서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해야 한다. 보통 어딘가요? 법원이죠, 법원. 법원이고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 등이고, 그렇죠? 검사나 경찰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무능력자도 이 선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말하는 선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사소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선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증이 별을 경고하지 않다든지 관할 위반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여전히 위증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밑에도 별표 쳐보세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선서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변론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민서법, 형소법 등의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이 신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밑에 신문 절차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이것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증인 보겠습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이 제3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 X,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당사자 밑줄 X,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2번 체크하시고요. 자, 판례 볼까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피고인인데요. 공동피고인은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돼요. 자,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3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있잖아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아니므로 본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원칙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CF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잖아요.
공범이라 할지라도 먼저 체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훗날에 체포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돼버려요. 그때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도 체크하시고 2번도 체크하시고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증언 거부권자인데요.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헛소리를 했다면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지받지 못했어요. 고지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된 경우라면 그때는 내가 거짓말, 허위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판례 볼게요. 빨간색 보시면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포기하고 헛소리 했죠. 그러면 위증죄가 됩니다.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에 나왔네요. 자,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볼게요. 좀 더 공범인 공동피고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나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된다면 분리 동그라미, 전부 다 분리 동그라미, 밑에 분리 동그라미가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6번을 볼까요? 6번. 자,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대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잖아요.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 전처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증이 가능해요.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겠죠? 자, 올라가시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서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증언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그때는 위증이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밑에 판을 보시면 이 전처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더라도 이 여자는 똑같이 거짓말했을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위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7, 8번을 묶어보시고요.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리고 8번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정됐으면 그때는 일사부재리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죠, 총론 시간에. 적법회인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증죄가 된다. 이렇게 봤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잖아요.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위증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9번 가볼게요. 자, 민사소송 나왔네요. 이것도 별표 치시고. 자, 민소법은 형소법과는 달리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고지 제도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위 진술하였다면 그때는 본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가로 2번 민사소송 절차에서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허위 진술하게 되면 역시 위증죄가 가능하죠. 그 점에서 형사소송하고 달라요. 자, 형사소송 한번 볼까요? 3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보세요. 세 가지를 묶으시고 형사소송이라고 필기를 하세요. 보통은 다 형사소송이잖아요. 우리 형법이니까.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써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죠. 밑에도 고지받지 못했죠. 밑에도 고지받지 못했어요. 고지받지 못했다.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거짓진술을 하였다면 그때는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그리고 3번에서는 친절하게 한 번 더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고지받지 못해서 내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형소소송과는 달리 그런 고지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면요. 공범인 공동표현이잖아요. 분리가 되면 증인 적격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될 수가 있다 했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증인은 제3자라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든지 그치? 이런 사람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법인 대표자는 전부 다 제3자가 아닙니다.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필기 좀 해야 되겠는데 필기를 어디다 할까요? 필기를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형사소송, 그 다음에 형사재판, 형사재판, 그 다음에 민사재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따라서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그세요. 몇 칸을 만드시냐면 이렇게 만드세요. 한 칸, 두 칸.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밑에는 쓸 게 많아요. 일단 자신 없으면 일단 다 듣고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인데 형사재판은 있죠. 형사재판에는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가 있죠. 근데 민사재판에는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가 없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안 해요. 안 합니다. 플러스 그래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위증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가 있다 했잖아요. 형사재판에서는. 근데 법관이 고지를 안 한다고요. 고지를 하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요. 위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고지받지 못했다, 고지받지 못했다, 고지받지 못했다, 거짓 진술했는데 이런 것들은 죄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민사소송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죠. 이건 위증이 됩니다. 여기서 위증이 된다. 그쵸? 자, 또 있어요. 자, 고지하지 않았죠.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되었다.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거짓말하면 위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가 있는데 재판장이 나한테 증언 거부권 고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 허위 진술했어요. 그러면 위증이 돼야 안 돼요. 밑에 나왔잖아. 밑에 여기 3번 판에 나왔잖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데는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위증이 안 돼요. 위증이 안 돼요. 민사소송에는 그런 말이 없지? 그럼 없습니다. 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내가 증언거부권 고지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고지받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지받았더라도 고지를 나한테 했더라도 나는 허위 진술을 했을 거예요. 허위 진술을 했을 거예요. 이런 전제가 조건이 딸린다면 위증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앞에 안 나왔어요? 이거 했잖아. 전체 사건 했잖아.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법관이 나한테 고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는데 법관이 나한테 했다 하라도 나는 똑같이 거짓말 했을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여기는 뭐예요? 위증이 된다고요. 자꾸 왜 그러지? 자, 여기 위증이 돼요. 위증이 되고 민사소송에는 그런 말이 없지? 건너뛸게요. 형사소송 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밑에 계속 쓸게요. 지워버리고 자, 하나 더 쓸게요. 유죄 판결 확정됐어요. 확정났어요. 확정난 상태에서 법관이 나한테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허위 진술을 했어요. 그치? 고지하지 않았다. 그치? 고지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 한 판례가 있지? 여기 보잖아. 앞 페이지 가면 이 8번 판례가 고지를 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7번은 그런 말이 없네? 7번에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이건 고지했다는 얘기인데 고지해도 위증죄, 고지 안 해도 기증죄. 그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고지하든 하지 않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7번, 8번을 묶어버리면 이렇게 고지했다 안 했다를 제가 가로 열고 닫았다. 고지했다 안 했다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자, 확정되었는데 거짓말 했습니다. 위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된다고요. 위증이 된다. 민사소송은 긍격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지금 판례가 1개, 2개, 3개, 4개, 5개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형사재판에서는 증언권 묻고 고지일도가 있다. 그래서 고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은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지를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럼 판사 잘못이지. 그래서 허위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때 위증죄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 고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몰라서 내가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 응? 그래서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역시 위증죄가 되질 않아요. 됐죠? 그러나 고지를 안 했는 건 좋은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어요. 나한테 고지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 거짓말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역시 위증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확정됐을 때는 이제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짓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됐지? 꼭 좀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필기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필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로 노트를 만들지 마시고 책 어딘가에다가 한 권으로 단권화시키세요. 필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허위 진술이네요. 허위 진술 나와있지? 주관설이다. 빨간색으로 주관설 밑줄 그시고 주관설이 무슨 말이지? 응? 주관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주관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가는 묻지 않아요. 내 기억을 내가 본 대로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맞지 않는지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지 너는 본 것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창작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그것이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 한번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기억에 반한다는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관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위증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왜? 주관설이기 때문에. 자, 주관설을 취합하려 볼까요? 빨간색으로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기억에 반한다 동그라미. 그쵸? 그것이 검은색으로 지엽적이든 아니든, 동기든 내력이든 아니든 기억에 반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위증죄가 된다. 자, 밑에 판례가 전부 다 그래요. 자,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했다. 주관설이지.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데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얘기했지? 마치 목격해서 알게 된 것처럼 얘기했지? 전부 다 진실에 반하는 것들이잖아요. 기억에 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집마당에서 구경했는데 자신은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참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 그치? 전부 다 위증죄가 되는 판례들이지. 그러나 파란색으로 8, 9년 전 얘기다. 파란색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 다음에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랬을 때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음 이틀 차이가 난대요.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위증이 된다라고 볼 수 없겠고,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좀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틀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위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허위인지 아닌지는 증언 전체를 놓고 파악하면, 빨간색입니다. 전체를 놓고 파악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밑에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몰리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가 없다고 봤네요. 자, 그 다음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한다 또는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다음 진술을 봅니다. 진술은 사실의 하나죠. 사실의 하나다. 가치 판단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명예훼손죄 할 때 전부 다 설명드린 바가 있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요. 자,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파란색으로 그것이 요증사실, 요증세모,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든 아니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영향세모,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이것은 하등 위증죄와는 관계가 없다. 왜요? 왜 그럴까? 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든 아니든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왜 상관이 없을까? 그래,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자, 자신이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마치 법적인 표현을 써서 이걸 진술했다면 이것은 위증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이것은 밑에 나와 있지 단순히 견해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죄가 된다고 봤어요. 자, 그러나 자,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관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평가, 그 다음에 견해를 달리했다면 사실을 얘기한 바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평가나 견해를 얘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평가 세모, 의견 세모, 평가 세모, 의견 세모 이런 것은 사실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자,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데 진술 안 해요. 진술하지 않고서 그냥 사실대로입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억에 반해서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기수식입니다. 자, 1회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언은 포괄적으로 한 개의 행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예의 체크 한번 해보세요. 1회 증인신문 절차에서 당사자의 신문에 대하여 한 허위 진술을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이 취소, 반대 당사자나 재판장이 했을 때 그때 취소 정정했다면 애당초 위증죄가 안 돼요.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모두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그때 위증죄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철회하게 되면 애당초 위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판례 볼까요? 자, 밑에 나왔네.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끝나기 전에 세모 치시면 그때는 애당초 취소 시정했다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잘 받으시고 자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끊습니다. 자 진술 후에 선서를 명했을 때는 선서 종료된 때라고 볼 것이다. 그러면 위에 것은 뭐죠? 사전 선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밑에 선서는 사후 선서를 말할 것 같네요. 그치?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 그치? 그럼 봐봐요. 밑에 봐봐요. 자, 검사네, 검사. 검사에다가 세모 쳐볼까요? 파란색으로. 자, 검사 세모 쳤죠? 검사가 반대 신문에 의해요. 검사의 반대 신문에 의해서 내가 그때 이를 번복 시정했어요. 위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봐봐.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어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 전에 철회하면 위증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검사의 반대 신문에 의해서 내가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죠. 재판장 세모 쳐봐요. 재판장이 신문할 때 내가 취소했잖아요. 그럼 애당초 위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근데 뭐라 했나요? 옆에서 앞에 증언만을 따로 떼어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뭐다? 이것은 위법이다. 위법이다. 점점 찍으시고 이거 적법이라 하면 틀려요. 왜? 애당초 위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자, 밑에 판례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별표 쳐보세요. 자, 네 번째 줄.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빨간색으로 종료 동그라미. 그때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런데 파란색으로 가로 열고 그 후에 기수가 된 후에 별도의 증인 신청 채택 절차를 거쳐서 밑에 종전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수 이유 문제잖아. 그치? 기수 이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면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위등죄에는 여전히 성립을 한다. 이런 말. 됐죠? 자, 밑에 똑같아요. 자, 증인신문 절차가 그대로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가 될 뿐이다. 그 밑에도 역시 가로 열고 그 기수가 된 이후에 진술을 철회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뭐가 된다? 여전히 위증죄는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네, 됐습니다. 자, 고의 갑니다. 고의인데 오해했다 세모, 착각했다 세모, 착오했다 세모는 고의 탈락이기 때문에 위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안 되는 건 다 세모 쳤어요. 자, 공범관계 보자. 이거 전 시간에 했죠? 네, 했어요. 도주죄 할 때 다 했어요. 자, 타인을 교사해서 나를 위해서 위증 좀 하게 해다오 하는 것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쵸?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위증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하게 했다면 그때는 교사범이 가능해요. 죄수관계입니다. 자,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날 와가지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요. 그쵸? 같은 기일날 와가지고 판사가 물을 때마다 검사가 물을 때마다 족족족족 거짓말 하네요. 그럼 죄가 몇 개인가요?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만 되는 거지. 수개의 죄가 된다 그러면 틀리네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이 나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요. 그때마다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치? 근데 이 사람도 어제 말 틀리고 오늘 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한 선서 효력을 유지시켰다면 이것은 포괄해서 하나의 위증죄밖에 되지 않아요. 같은 신급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밖에 안 돼요. 신급을 달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신급을 달리하면 또 다른 죄가 별죄가 됩니다. 1심에서 말과 2심에서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전부 다 말할 때마다 전부 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별개의 죄가 되겠지만 같은 신급에서 여러 번 거짓말했다고 했을 때 최초의 한 효력을 유지시킨다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필기를 하자면 첫 번째 판례도 하나만 적어볼게요. 포괄해서 한 개의 위증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죄수론할 때 뭐라 배우지? 이것을 접속범위라고 불러요. 포괄해서 일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백사수 특례 아까 배웠죠? 범한자라고 했으니까 기수입니다. 기수. 자, 됐고 그 다음에 자백자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법원은 아니다고 했네요. 자수할 때 됐고 그 다음에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수사기관, 징계기관을 불문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다음. 자, 자백 나왔네요. 자백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든 또는 신문을 받아서 토해내든 전부 다 자백에 포함된다고 봤네요.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르지? CF? 자수하고 다르죠. 총론 시간에 자수 배우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만 됩니다. 정말 되지 신문을 받아 토해내는 것은 자수라고 보질 않아요. 그 점에서 자백과 자수는 달라요. 나머지 시기 됐고 시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효과 됐고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해서 모해할 목적으로 목적범입니다. 목적범.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는 형이 약간 높죠. 역시 자백자수 특례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치?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허위 진술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빨간색으로 분리 동그란 하는 것이지 결과 발생까지 의혹할 필요는 없다. 왜요? 초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자, 위증죄가 주관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도 주관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이 허위했을 때 허위가 뭐다? 주관설이다. 그쵸? 자기가 감정한 대로, 통역한 대로, 번역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이 본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왔지? 보면 주관적 판단 나왔지?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본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관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역시 동일한 선서 하에 동일한 감정에 따라 수차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죄가 몇 개? 포괄해서 한 개의 죄만 된다.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증거인멸죄 갑니다. 자, 증거인멸죄 밑에 성격 보시면 유형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올라갈게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타인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은 제가 안 돼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 자,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이미 과거형, 장래형 전부 다 돼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을 없앤다. 또는 앞으로 곧 될 거라는 사건, 될 것 같은 사건도 없애면 전부 다 이 증거 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나와 있지? 밑에 개시되기 전이었다 할지라도 숨겨지면, 은닉하면 본죄가 되는 것이고 교사범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밑에 타임 볼까요? 자기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체크하시고요. 기출된 지문입니다. 갑이 을을 칼로 살해한 후에 바다에 버렸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 자기 사건은 죄가 되지 않지만 여기 타인을 교사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하게 하면 이것은 교사범이 될 수가 있을까? 그래 돼요. 지금까지 다 그랬죠?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갑은 실화로 인한 자기에 대한 형사 징계 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 난로를 을을 교사하였다. 그래서 을로 하여금 대신 숲속에 버리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교사죄가 된다는 것이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에서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공범자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범자 사건? 이 공범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타인이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과연 타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판례는 여기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자기만 셈을 치시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시면 자, 맨 위에 범인 자신 사건은 죄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 인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끊고 역시 밑에 자기 나와있지? 자기 셈을 지지고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됐고, 밑에 판례 볼까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아요. 자기, 밑에 자기란 말 나오면 역시 죄가 되지 않아요. 자, 끊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끊을게요. 여기도 검은색으로 끊을게요. 자기 사건은 죄가 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교사죄로 가능하다. 앞에서 봤지?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인을 교사했다, 교사범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서해페리오 사건, 이것도 별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공범자의 사건인데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여기까지 끊고 똑같아요. 자,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공범자 아닌 자의 뭐뭐의 증거를 인멸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이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판결 유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관계는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2판례 볼까요?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갑이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1과 공동하였다 했을 때 파란색으로 공동 셈을 치시고, 공범사건이죠. 앞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공범죄 사건이죠. 공범죄 사건인데 이것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하였다라고 했을 때 공범관계 있죠. 공범관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이익을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끊고, 그 다음에 이때 피교사자인 피고인 을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가담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범이나 간접적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국한한다 그랬습니다. 형사 동그라미, 징계 동그라미, 나머지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 판결의 선고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소가 제기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재심 비상도 포함된다는 기출된 거 또 한 번 있었고요. 수사 개시 이전도 가능합니다. 판례 볼까요? 밑에 나왔네.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장차 동그라미 다 된다. 밑에 기소되기 아니하거나 무죄 선고된다 할지라도 숨겨주거나 위조하게 되면 본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사건만 한정되죠. 왜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 법이므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다. 사인간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X하시고 출제 전부 잘 됩니다. 자,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범죄 성부, 태양, 가중, 감면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일단 끊고, 증인은 별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밑에 판례, 증거라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고 했죠. 그것이 빨간색으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증거 가치가 있든 없든 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다. 왜요? 초상적인 범이기 때문에 몽땅 다 일체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는 허위 진술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 녹취록까지 객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하거나 하게 되면 본죄가 됩니다. 밑에 판례.
자, 증거 위조에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문서죄와의 경우와는 달리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서죄에서 위조를 어떻게 봤나요? 유형 위조, 무형 위조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그쵸? 뭐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증거의 빨간색으로 새로운 증거의 창조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조다. 이런 말. 자, 유형 위조, 무형 위조를 나누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있든 없든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전혀 묻지 않죠. 됐죠? 자, 밑에 판례. 자, 밑에 판례도 별표죠. 자, 증거 위조죄에서 증거를 위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퀄 유형적 방법. 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치는 것이죠. 따라서 무형적 방법 해치는 허위 진술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무형적 방법. 됐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판례입니다. 1번에서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 동그라미, 녹취록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됩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죠? 녹음 파일, 녹취록에는 그 현장 음향이 들어가 있죠. 제3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 녹취록을 허위 진술로 만들어내는 것은 증거를 위조한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번에 2번도 마찬가지죠.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1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자, 1번 별표 치시고 2번도 별표 쳐보세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앞에서 봤잖아. 증거를 위조한다 했을 때 이것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적 방법으로. 그렇죠? 따라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무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 2번을 볼까요? 참고인이 직접 진술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 허위로 이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역시 이곳에 묻혀볼게요. 이것은 증거 위조죄가 되지가 않는다. 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허위 진술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 참고인이 있네요. 자, 수사기관에 와서 뭐랍니까? 허위 진술을 합니다. 이 허위 진술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형적 방법이죠. 무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땡땡 증거 위조죄가 되지를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 참고인입니다. 자, 수사기관에 와서 뭘 했어요? 여기서 뭘 했어요? 허위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진술서, 그쵸? 진술서 이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자, 이것은 증거 위조가 돼야 안 돼요.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그치?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이 동그라미 1번은 구두 진술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서면 제출이고요. 그러니까 구두와 서면 제출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구술 내용을 서면으로 적은 것 뿐인데. 그래서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2번도 뭐로 본다? 동그라미 2번도 증거 위조죄로 보지 않는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접 구두로 얘기하던 그 구두를 서면화하여 진술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2번 판례입니다. 자, 그럼 3번 가볼까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와서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이것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증거위조가 된다는 거죠. 증거위조죄가 가능하다. 왜요? 이 녹음 파일, 녹취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현장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현장성이. 목소리라든지 음성, 그치? 주변의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자세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진술이 담긴 것을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증거를 새로운 앞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증거를 창조했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증거위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좀 비교를 해 두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녹음 파일 녹취록은 뭐다? 증거위조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1번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조그만 글씨에 현장성이 강하여서 단순히 허위 진술, 허위 사실 확인서를 비하여 그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위조죄가 된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조합장인 피고인이 풍어제 경비 지출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면 증거위조가 된다고 봤죠.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시하였기 때문에 교사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밑에 3번도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 외관을 만들어서 존재한 것처럼 작성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문서를 새로 창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증인 은닉도피죄. 이것은 성격에 나와 있듯이 증인이 객체가 된다는 점을 빼고는 증거인멸죄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였다면 증거인멸죄와 똑같이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도 허위 진술은 무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모해 증거인멸죄네요. 목적범위라는 거 나와 있죠. 판례 보시게 되면 피의자가 되려면 수사가 개시가 되었을 때 피의자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따라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